예, 언론 출판의 자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의 내용부터 들어가겠는데요. 우리가 목차만 한번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의사 표현의 자유가 언론 출판의 자유 내용에 들어가고 의사 표현의 자유, 두 번째 정보 기본권, 세 번째 보도의 자유, 그다음 네 번째 방송의 자유, 다섯 번째 액세스권,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 이렇게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뭐 이것은 뭐 정답은 아닌데 다양한 언론 출판의 자유의 내용으로 의사 표현의 자유는 이제 개인이 의사를 표현한 거죠. 정보 기본권은 의사 표현을 위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본권입니다. 보도의 자유는 뭡니까? 신문이나 이런 데서의 신문의 자유와 관련해서 보도의 자유가 있고, 또 그거와 다르게 방송의 자유가 있을 수 있죠. 방송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액세스권, 정보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 이렇게 액세스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럼 먼저 의사 표현의 자유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이 의사라는 개념이요, 우리가 의사 표현의 자유, 뭘 의사를 표현합니까? 사상과 의견을 발표 또 전달하려는 게 의사 표현의 자유죠. 근데 의사 표현은 소극적인 면에서 보면 개인의 의사를 발표함에 있어서 국가 권력의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 이렇게 볼 수 있고, 적극적으로 보면 개인의 의사 표명을 통해서 여론 형성에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 표현의 형식은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어떻습니까? 언어든지 문자든지 도형이든지 현수막이든지 뭐 영화든지 각종의 전자매체든지 뭐 행위든지 무관하다는, 제한이 없다. 그 의사표현의 형식은 어떤 형식이나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비언어적 표현, 뭡니까? 상징적 표현도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의사의 개념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평가적 의사설이에요. 평가적 의사설은 뭐냐? 평가적 의사설에서는 의사의 표명은 사실 보도와는 서로 대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사 표현이라고 할 때 의사는 뭐가 들어야 됩니까?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가적 의사, 가치 판단이 선행되는 평가적 의사만이 의사다. 이런 평가적 의사로 좁게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실보도,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보도의 자유 쪽으로 가면 된다. 이 보도의 자유 쪽으로 가면 된다. 뭐가요? 사실보도. 사실보도는 보도의 자유 쪽으로 가면 되고, 이 의사표현의 자유의 의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이 평가적 의사만으로 국한하여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평가적 의사소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실 전달도 포함한다. 평가적 의사뿐만 아니라 사실 전달도 여기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말하는 의사에 포함된다. 왜냐하면 의사를 표현한 의사표명과 사실보도가 딱 구분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렵고, 정보 유통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서 의사표현의 사실보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의사표현의 자유가 좁아진다. 그러니까 사실 전달도 일반적으로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의사표현의 자유의 의사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통계조사와 같이 명백히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고 어떤 객관적인 사실, 통계조사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은 의사의 개념에 제외된다. 이것은 사실 전달 포함설도 동의하는 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헌법에서 의사표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 사실의 주장이냐 가치의 판단이냐 구분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의 전달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실의 주장과 가치 판단, 사실을 주장하는 것과 가치가 들어가는 판단을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요런 지금 현재 과거의 평가제도 설과 사실 전달 포함설은 의미가 없었어요. 없어졌고 사실의 주장과 가치 판단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실의 주장이 의견과 견해 부분이 결여되어 있어 어떤 사실의 주장이 의견이나 견해가 결여되어 있어 의견이나 견해를 주장하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의 주장은 의사 형성을 위한 전제 조건을 이루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의 주장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용에 포함된다. 사실의 주장이 어떤 경우요? 사실의 주장이 의사 형성을 위한 전제 조건을 이루는 경우 이러한 사실의 주장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용에 포함된다. 그리고 사실의 주장은 의견 형성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지 사실의 주장이 의견 형성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인정하면 헌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의 주장이 의견 형성에 전혀 기여가 없다. 그러면 헌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정보기본권인데요. 이 정보기본권. 우리가 정보기본권 하면 이제 낯선 말인데 현대 사회는 무슨 사회랍니까? 정보사회요. 정보지능사회 이렇게 요즘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정보지능사회, 정보사회에서는 언론, 출판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이 정보의 자유, 정보기본권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나라, C를 시작하는 영어로 이런 나라, CH 시작하는 이런 나라는 정보를 통제해버리니까 국민들이 어떤 정보원이 없으니까 정보의 획득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정보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정보의 자유는 이 정보기본권은 어떻습니까? 사상과 의견의 형성, 사상과 의견의 발표에 기초가 된다. 기반이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흐름을 보면요. 어떤 중요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가 수집되고 정보가 처리되고 그리고 저 정보가 전달되고 그 정보가 또 국민에게 의사 형성의 기반으로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국민이 또 의사 표현을 하고 이러한 형태로 흐름이 간다는 거예요. 정보기본권은. 정보기본권은 그러니까 정보 접근권, 정보 수령권, 정보 공개 청구권, 정보 보호권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보가 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독점되어 있었기 때문에 표현하는 자와 정보를 받는 자 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일반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기 때문에 정보를 수령함과 동시에 정보를 주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먼저 첫 번째 이제 정보공개청구권부터 보시면 우리의 헌법재판소는
그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알 권리가 있다라고 미리 정보공개 법률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알 권리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그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그 문제의 핵심을, 그 문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가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 권리는 정보기본권은 뭡니까? 표현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동전의 앞뒷 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 일부예요. 정보공개청구권은 그러니까 알 권리 일부인데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지만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알 권리도 뭐에서? 헌법 37조 2항에 의해서 국가안전보다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법률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어디서 우리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도출하냐면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일반적 인격권과 그 다음에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된다라고 합니다. 헌법 10조 1문, 헌법 제17조 여기로부터 도출되는 보장받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뭡니까?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자기의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해서는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의 보호대상은 뭡니까?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는 아주 한정된 거냐?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과 같은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정짓는 사항,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 개인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 또 사사로운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아요. 이미 공적 생활에서 형성됐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보호법 이쪽을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잊혀질 권리입니다. 좀 굉장히 핫한 이슈죠. 우리 헌법에는 잊혀질 권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잊혀질 권리는 EU, 유럽연합 하여튼 많은 나라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The right to be forgotten인데 이것은 잊혀질 권리는 통일된 용어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제 잊혀질 권리 이렇게 우리가 한국어로도 하는데 잊혀질 권리, 삭제할 권리, 망각할 권리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아주 소수 개념이지만 잊혀질 권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정보와 관련된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개인 관련성 정보에 관한 권리라는 거죠. 왜? 본인이 자신의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연인과 관련된 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 기초정보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름, 주소,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잊혀질 권리는 뭡니까? 여기서 잊혀질 권리에서 중요한 문제는 어느 시점까지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인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시적인 소급 문제입니다. 언제까지의 시점에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사적이고 내밀한 정보면 정보일수록 잊혀질 권리 보호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공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정보는 온라인상에서 삭제될 때까지 더 오랫동안 수인해야 된다는 거죠. 공인은 조금 더 그렇죠. 공인은 일반인보다 시간적으로 더 인내를 요구합니다. 잊혀질 권리와 관해서 전통적인 국가 공권력에 대한 기반권 침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잊혀질 권리는 뭐입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상 이 사기업이죠. 이 사기업과 사인의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경우 이런 게 많이 있죠. 잊혀질 권리 수범자인 인터넷 회사 ISP 또는 이제 언론사 뭐 이런 인적 범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혀질 권리를 누구에게 주장할 것이냐. 예? 잊혀질 권리 수범자는 보통 이제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 2조 4호의 인터넷 신문 사업자,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뭐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검색 엔진 서비스 사업자, 포털 사이트 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도의 자유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보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중에서 어떤 거냐?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 이런 여러 매체 중에서도 이 언론 매체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뭐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이라는 이 언론 매체 이 사람들에게 왜 보도의 자유를 인정하느냐? 이 사람들은 국민의 여론 형성에 즉시 막대한 영향력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언론 매체에 의한 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보도의 자유를 통해서 실현된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도의 자유는 협의로는 출판물, 전파 매체에 의해 의사를 표현하고 사실을 전달하는 자유, 즉 신문과 방송에 의한 보도의 자유를 말합니다. 신문과 방송에 의한 보도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광의 쪽으로 보면 보도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성 때문에 그 언론 매체의 자주성, 독립성, 보도의 공정성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도의 자유에서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또 취재의 자유, 편집 편성의 자유, 신문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잠깐 살펴보면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이건 뭡니까? 언론 출판의 자유는요 언론기관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론기관이 무절제하게 설립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뭐 언론기관이 너무 많이 설립되면 또 그것은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우리 헌법 제21조 3항이 뭐냐면 통신, 방송의 시설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면서 언론기관이 시설 기준 법정주의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만이 언론기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소유할 수 없죠. 방송은 전파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방송법인만이 방송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 언론기업의 겸용을 우리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독과점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규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취재의 자유인데 취재의 자유는 보도의 자유에서 이제 취재의 자유가
보도의 자유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많은데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으로 취재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죠. 근데 이제 이 취재의 자유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가 기밀, 또 여러 가지 기타 중대한 사유로 해서 일반적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겠죠. 취재의 자유는 이제 소극적으로 보면 국가기관에 의한 정보 수집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고 적극적으로는 국가기관에 대한 일정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함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이제 그 이슈는 뭐냐, 문제되는 것은 뭐냐, 취재의 자유는 이제 우리가 취재원 빈익권이라는 게 있어요. 취재원 빈익권. 이게 이제 문제죠. 뭐냐? 이 기자가 취재를 하는데, 예? 취재하면서 그 정보를 준 사람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느냐? 예? 아니면 그 취재원을 공개해야 되느냐? 그래서 취재원 빈익권,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취재원 빈익권이 인정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 미국에 보면 미국의 이제 1967년 정보자유법에 보면 이제 이 기자가 어떠한 경우에는 9가지 비밀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도록. 이런 아주 비밀스러운 비밀사항을 제외하고는 9개의 비밀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자들도 미국 1967년 정보자유법 FOIA라고 하는데 그 정보자유법에서는 그 정보원을 공개해야 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지금 취재원 빈익권에 대해서는 그 법률 규정도 없고 그냥 논란만 있을 뿐입니다. 취재원 빈익권이 만약 인정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다 공개해야 돼요. 그러면 기자들이 정보를 수집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취재원 빈익권이 인정되게 되면 그 정보가 정말 그 진실한 정보원으로부터 가져온 거지 아니면 그 기자가 만들어낸 것인지 허위의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언론의 공정보도라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취재원 빈익권은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편집, 편성의 자유이겠습니다. 언론기관이요, 대기업 언론기관이 보면 이제 다들 이제 엄청 거대화 되게 돼요. 방송사 같은 게 특별히 이런데 보면 이제 대기업화, 독과점화 이렇게 됩니다. 언론기관이 거대화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상업화되죠. 그럼 상업화되려면 이윤 추구를 해야 되니까 이 보도를 왜곡하고 오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편집 편성권이 독자적으로 인정돼야 되고 그거는 이제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편집 편성권이 그 언론 기업 내부에서의 그 경영권으로부터의 자율성, 편집 편성권의 자율성, 독자성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관법 같은 데 보면 발행인이 종사자의 편집과 제작 활동을 보호하도록 하고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에도 방송 편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의 자유 쪽으로 가겠습니다. 신문의 자유는 지금은 이제 너무 이제 신문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이제
인터넷 신문 쪽으로 가 있죠. 신문의 자유는 처리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함으로써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문의 보급, 배포에 국가의 개입 통제는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방송의 자유 쪽으로 했습니다. 요즘 방송 사실은 요즘 그 기존의 방송사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송은 왜냐하면 방송은 이제 어떤 기능을 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방송을 수신케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기본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 공급을 해야 된다. 둘째, 제공의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내용 수준이 어느 정도 일정한 정도 수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셋째는 구조적 측면에서 이 방송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방송함으로써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중요한 세 가지 과제를 방송이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요, 다수의 민영 방송사가 존재해야 돼요. 정보의 독점을 막고 내용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그 방송의 내용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제한적인 감독이죠. 민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송의 개념을 정의 내리기 굉장히 어려운데, 방송이란 이겁니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한 물리적, 전자적 전파에 의한 정보 내용의 전송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물리적, 전자적 전파에 의한 정보 내용의 전송,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 매체는 그래도 아직까지 광범위한 효력을 갖고 있어요.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서 인식되고 있고, 방송에서 방영되는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은 신빙성과 잠재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의무가 법적으로 헌법적 과제와 의무가 부과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주파수가 희소했기 때문에 주파수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또 과거에는 방송가 몇 개 안 됐기 때문에 경쟁이 부족했는데, 오늘은 너무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또 국가의 재정이 지원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그래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제 방송의 특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로 말하는데, 방송의 특성은 광범위한 주력을 가지고 있다. 방송은 최신성을 가져야 된다. 지금 최신성. 세 번째는 잠재적 영향을 갖고 있다. 이 세 가지. 광범위한 주력, 최신성, 잠재적인 영향력. 이 세 가지가 방송의 특성이다라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의 광범위한 주력은 무슨 말입니까? 인적 범위에서 방송을 수신하는 사람들이, 시청하는 사람들의 인적 범위에서 아주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방송의 최신성은 뭐냐? 방송의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지금 현재 동시적으로 시청자에게 전송할 수 있음을 방송의 최신성이라고 합니다. 방송의 잠재적 영향력은 방송 전송의 형태는 문자라든가 음향이라든가 동영상을 결합해서 프로그램화한 정보를 송신하기 때문에 시청자의 고도의 신빙성을 갖게 하고 영향력을 갖게 합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액세스권을 보겠습니다.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다. 원래 access to mass media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언론 매체에 대한 액세스권, right of access to mass medi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액세스권은 뭐냐? 일반적으로 언론 매체에 접근해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말합니다. 일반 대중매체는 독점 기업들이 많아요. 그죠? 독과점 기업들이 많죠. 일반 국민이 접근 이용, 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중매체를 개인의 의사표현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광의 접근권, 자기에 관한 보도에 관해서 반론, 성명권 이런 거, 이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협의의 접근권. 이제 여기서 이제 반론, 반론 보도 청구권 제가 써놨는데, 이제 반론 보도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입니까?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에 관해서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 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이 반론 보도 청구예요. 그러니까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도 불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에 관해서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 내용에서 반론 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하는 제도가 반론 보도 청구권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 사전 제한부터 가겠습니다. 사전 제한이 뭡니까? 사전 제한이 이거죠. 언론 출판을 하기 전에 사전에 허가나 검열 같은 형태를 우리가 사전 제한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사전 제한. 뭐 일반 개인이 사전 제한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현재는 인터넷, 전자통신,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의사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제 신문사라든가 방송사라든가 이런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이 검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 제21조 2항에 뭐 있습니까?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건 뭡니까? 이런 언론 허가나 검열은 사전 제한을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허가제부터 한번 보시면 허가라는 건 뭡니까? 허가제 금지. 여기 라이센싱 그런데 이제 허가는 지금 법령에 의해서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 해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법령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해제하는 거, 그 행위를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이제 허가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검열은 뭡니까? 검열은 누가 하는 거죠? 명령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 이게 검열이죠. 사전검열이죠. 그러니까 사전검열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안 됩니다. 사전검열은 법률에 의해서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왜? 헌법 제21조 2항에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의사표현이 공개된 이후에 국가기관에 의한 사후심사는 허용됩니다. 지금 아까 사전검열제도 말인데 사전검열 금지 원칙 있죠.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가 다 금지되는 건 아니고요. 누가? 의사표현 발표 이전에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리는, 행정권의 허가에 달리는 사전심사만 금지가 됩니다. 행정권이 주체가 돼서 허가하는 사전심사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의 요건은, 첫째는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피의물의 제출 의무가 존재할 것. 둘째,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 절차가 존재할 것. 셋째,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표현을 금지할 것. 넷째, 심사 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존재할 것. 이 네 가지가 사전검열 금지의 요건,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요건입니다.
그 여기서 이 헌법 제21조 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은 표현물에 대한 내용 심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형식 심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심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내용 심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검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등급 심사, 이것은 외형 심사이기 때문에 사전 검열과 유사해 보이지만 표현물의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형식적 심사인 이 등급 심사는 사전 검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사전 검열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은 많이 영상물 등급위원회 같은 거, 요거는 이제 검열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 검열에 해당한다. 의료 광고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의료 광고의 사전 심의는 어떠냐? 이것도 의료 광고의 사전 심의도 사전 검열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예, 뭐 이 정도로 하시고 사후 제한으로 보겠습니다. 사후 제한 일반 원칙은 이겁니다. 사후 제한은요. 언론 출판의 자유도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제한이 되어집니다. 법률로서. 그러니까 뭐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명확성의 원칙, 또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 언론 출판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죠. 또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공복리를 위해서도 언론 출판의 자유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국가기밀인데 우리 국가기밀은요 그 현대국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군사 외교에 관한 국가기밀들이 많죠. 이 언론 출판의 자유와 국가기밀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국가기밀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국가기밀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국가기밀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에서 1969년에 정보자유법이 제정됐는데 여기 이 미국의 1969년 정보자유법에서는 정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강화해서 대통령령에 의해 국방 또는 외교 정책에 대한 비밀을 지키는 것이 특히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국가기밀로 아주 중요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도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뭐 이런 군사기밀보호법, 뭐 이런 여러 국가정보법 이런 쪽에서 국가기밀, 군사상의 기밀, 직무상 취득한 비밀 뭐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업광고 쪽으로 하겠습니다. 상업광고는요, 우리 광고 종류가 많은데 그 광고 중에서 상업광고, 특별히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로서 헌법상 보호되는가? 헌법재판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어떻습니까? 이것도 표현의 자유에 들어간다. 왜? 광고물도 자세히 보면 사상이나 지식이나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것은 이 상업 광고가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 텔레비전 방송 광고 역시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판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상업 광고는 이제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책 시민적 표현의 그냥 일반적인 개인의 무슨 정책 표현과는 좀 다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인격 발현과 개성 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약간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 광고의 규제에 대해서는 비례성 원칙 심사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은 약간 완화된
최소한의 제한인지를 심사하기보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 정도만을 심사하는 좀 완화된 심사를 하는 것을 우리 헌법재판소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 제한, 비상사태에서의 제한, 우리 헌법 제76조 긴급명령, 발언의 경우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헌법 제77조 3항에는 비상계엄 선포된 경우에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에 의해서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특수신분관계, 이한 제한,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요 밑에 것들은 간략하게 지금 제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명백 현존한 위의 원칙은 지금 Rule of Clear and Present Danger인데, 이것은 미국의 1919년 쉔크 판결서부터 쫙 그때 홈즈 대법관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휘트니 사건, 그 다음 데니스 사건, 뭐 여러 가지 예이츠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브란덴버그 사건, 1969년 브란덴버그 사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명백하고 현존한 위의 원칙에 미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원리로서 설명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도 하고 제약하기도 하고 이렇게 명백하고 현존한 위의 원칙에 이론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중기준은 뭐가 이중기준이냐? 이제 표현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게 규제된다 이렇게 본 것이. 왜냐면 표현의 자유와 이제 경제적 자유는 서로 심사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격한 심사 기준을 대야 된다 이거고,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뭐 완화되게 심사를 하면 된다. 뭐 이런 이중잣대를 대는 것을 말합니다. 이익형량, 우리 일반적인 이익형량, 절대 접근원칙, 한계 획정 형량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 출판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우리 헌법 제21조 사항에 보니까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정도 등의 사유를 침해해서 아니 된다고 말했죠. 여기서 이제 타인의 명예나 명예훼손 및 권리 침해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명예훼손을 좀 보겠습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은요. 명예훼손. 이 명예훼손 관해서 우리 요걸 명예를 어디서부터 도출하냐? 우리 헌법 제10조에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개인의 명예에 대한 권리가 도출된다. 이겁니다. 명예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개념 정의하냐면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사람이나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객관적 외부적 가치 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 내면적 명예 감정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예란 그 사람에 대한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고 할 수 있고, 명예훼손이란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민법 750조, 751조에 뭐 이런 위법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해서는 타인의 손해를 가하면 그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형법에도 307조, 309조에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할 목적 뭐 이런 것들도 모욕죄, 명예훼손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공중도덕. 공중도덕은요,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이 두 가지 같이 말씀드리면, 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는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죠. 공중도덕은 우리 헌법재판소도 말했지만 시대 상황이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관습 등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따라서 그 내용이 공중도덕이라는 내용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규범적 개념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도덕의 정의, 개념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회윤리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도덕률, 최소한의 질서 도덕률입니다. 사회윤리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은 이제 요런 것들을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이제 이런 것들과 관해서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음란 뭐 이런 게 되겠죠. 음란 자체, 음란 자체 이런 것들이 요런 공중도덕 사회윤리와 관련해서 판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출판 자유의 그 책임, 반론보도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명예회복에 대한 적당한 처분, 부작위 청구, 가처분 신청, 형사고소 등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청하시면서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